교회와 지역사회가 함께하는 다양한 나눔 행사들이 열렸습니다. 추워지는 날씨 속에서 따뜻한 사랑을 나눈 소식 잠시 후 소개합니다. 난민 수용 정책을 주도해왔던 독일이 난민 통제 강화에 나섰습니다. 막대한 난민 예산을 감당하기 힘들어진 건데요. 자세한 내용 독일 현지 연결해 알아봅니다. 부모가 유언장을 남겨도 재산에 대한 법정 상속분 반환을 요구하는 사례가 점점 늘고 있습니다. 가족 붕괴로 이어질 수 있는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 문제, 하나님의 법, 세상의 법, 이재만 변호사에게 들어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양인순 목사입니다. 최악의 가뭄이었던 올해 서산 간척지에서 재배된 벼는 염해 때문에 쌀 5,000톤을 술 원료로 처분하게 됐다고 합니다. 물을 제대로 공급받지 못한 벼가 마르면서 이삭이 패지 않아 제대로 연글지 못했기 때문인데요. 추수감사절을 보낸 이번 주입니다. 논에 꼭 필요한 물처럼 올해 우리 삶에도 생수가 흘러 넘쳤는지 아니면 바짝 말라 염해로 병들어 있는 건 아닌지 조용히 돌아보는 시간도 가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철 매거진 굿데이, 오늘은 11월 20일 금요일입니다. 첫 순서로 교계 뉴스부터 정리해드립니다. 본격적인 강추를 앞두고 서울 도심 곳곳에서는 따뜻한 나눔의 손길이 분주합니다. 교회에서는 지역사회와 연계한 다양한 이웃돕기 행사들을 준비했습니다. 최은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출퇴근이 끝나고 거리가 한적해진 시간. 마포구청 광장에 펼쳐진 바자회에는 물건을 고르는 사람들로 북적입니다. 시장의 꽃이라고 불리는 먹거리부터 새것 같은 중고 물품들과 지역 특산물, 수공예품들이 손님들의 발걸음을 붙잡습니다. 마포구교회 연합회 나눔바자회는 지역 내 27개 교회와 마포구청이 함께 마련했습니다. 마포구 교회 연합회는 김장김치 나눔과 6.25 참전용사 위로 행사 등 매년 지역사회를 위한 나눔 행사를 개최해왔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2,000여 명의 국민이 다녀갔으며 별도 진행된 기금 모금에는 59개 교회가 동참했습니다. 수익금은 불우한 청소년들의 교육 지원을 위해 사용될 예정입니다. 오늘 수익금을 다 얹어서 인재 양성을 위한 마포구 장학금 기금 조성에 우리가 서로 협력하는 겁니다. 바자회에 참여한 교회 성도들은 어려운 이웃들에게 작게나마 도움이 되길 바라며 물건 판매에 열을 올립니다. 작은 봉사로 많은 친구들이 좋은 공부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렇게 판매한 수익금을 가지고 불우한 이웃들을 돕는다고 해서 좋은 의미가 있어서 저희도 기쁘게 참여하게 됐고요. 또 다른 곳에선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 여전도의 작은복지재단과 기독교대한감리회가 소외된 이웃들을 위한 김장김치 나눔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지역의 나눔 행사를 위해 장소를 선뜻 내주는 교회들도 있습니다. 초동교회와 충신교회는 각각 종로구 사랑의 자장면 나눔 행사와 용산구 김장 나눔 행사를 위한 장소를 지원했습니다. 지역사회와 교회가 함께 준비한 작은 나눔들이 이번 겨울 소외된 이웃들에게 따뜻한 온기가 되길 소망해봅니다. 시채널 뉴스 최은원입니다. 이어서 그 밖의 교계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사단법인 한국기독실업인회 CBMC 서울 강남지회가 지난 19일 팔레스 호텔에서 아름다운 만남 초청만찬 및 송년회 밤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CBMC 소개 영상으로 시작된 이번 행사에는 CBMC 서울 강남지회 회원 120여 명과 초청된 실업인들이 참석했습니다. 회원들은 만찬과 친교를 통해 서로 인사하는 순서를 이어갔습니다. 지회 지도 목사인 한신교회 강용규 목사는 새로운 출발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CBMC 강남지회 정호봉 회장은 서울 강남지회는 매주 목요일 목요기도회와 성경 공부를 통해 비즈니스 세계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는 비전을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한편 CBMC 서울 강남지회는 1980년 전국에서 32번째로 설립돼 회원 120여 명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은 회원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회원이 한 120명 정도가 됩니다. 지금까지 국내 8개 지회를 창립을 했고요. 해외에도 6개 지회를 창립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 지회가 앞으로 이제 해야 할 일이 복음 전하는 사역과 주위의 어려운 이웃들과 같이 공유해 나가면서
정말 그 어려운 것을 극복해 나가면서 도와주는 그러한 많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나라 밖 소식입니다. 최근 미국 기독교인들은 종교 자유가 심각히 공격당하고 있는 것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종교의 자유를 위해 싸우는 사람들은 5년 내에 종교의 자유가 사라질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우려하고 있는데요. 미국에서 전해온 소식입니다. You've probably felt Christians are under attack more than ever before in the U.S. Now those fighting back have evidence it may actually be worse than you feared. They recently gathered in the nation's capital to sound the alarm. We've actually had the calls to our office requesting, representation have increased by over 400% since that Supreme Court decision on same-sex marriage. We were founded by men and women fleeing religious oppression and coming to this land to avoid precisely what is happening now. Religious rights lawyer Kelly Shackelford heads up the Liberty Institute. It compiles a list each year of new religious hostility cases reported in America. 2 years ago, it totaled 1,600 cases. Just in the last 2 years alone, that has increased by over 133%. These folks on the battle's forefront warn much more is on the line here than a few people's religious sensibilities getting bruised. The founders called religious freedom our first freedom for a reason. They knew that if you lost religious freedom, you'll lose all your freedoms. So when you see this explosion of attacks on religious freedom, it's a sign that your country's in trouble. So much trouble, Shackelford's making a dire prediction. I've been doing this for over a quarter century. We're either going to lose religious freedom or we're going to save it in the next 5 years. Most of these attacks come from people who feel Christianity is so intolerant, some of its practices must be suppressed. But Shackelford thinks it's these attackers showing intolerance. I think when you see these things happening, it's because somebody's intolerant, they don't respect religious freedom, and they think that they want to use the power of the government to force somebody to violate their conscience and faith. I think most Americans believe that's wrong, and it is. Ironically, the very thing being suppressed is what this Christian lawyer says could save the nation. The true answer, if you're going to turn your country around, is religious expression, is people sharing the truth that changes lives and that could change the whole country. Paul Strand, CBN News, Washington. Houstonians have strongly rejected the ordinance, with more than 60% voting against it. It's one of those moments in time that you stand up and say enough is enough is enough. A diverse coalition of city pastors opposed the ordinance. Its non-discrimination language on gender identity would have allowed men in women's bathrooms. Equally concerning, what it would have meant for Christian business owners opposed to same-sex marriage. That baker is going to have to bake a cake for the same-sex couple. We're talking about an ordinance that will criminalize, would put someone in jail or force them to lose a business just because of their faith. Local pastors have been fighting the ordinance for more than 18 months. When the city council first approved it, the pastors organized a signature drive to put the issue on the ballot. The city's lesbian mayor then declared the signatures invalid and subpoenaed the pastors' sermons when they sued the city. Every battle was like the intention of the city hall just to quiet the people's voice down and intimidate and show themselves to be the stronger, most powerful force in the city. But the Texas Supreme Court overruled the city and ordered the measure to go on the ballot so the people could vote. It's a crushing defeat for Mayor Annise Parker. She rallied support for the ordinance from the president, Hillary Clinton, and corporate giants like Apple. Her allies raised millions, outspending opponents roughly 3-1. It's also a major loss for gay rights activists nationally, as outside sources poured in close to $3 million to support the measure. Voter turnout may have made the difference. Early voting numbers doubled compared to the last local election. Heather Sells, CBN News. 다음 소식입니다. 시리아 난민 수용 정책에 다시 한번 변화가 생길 것 같습니다. 그동안 난민 수용에 가장 관대했던 독일이 통제 정책으로 돌아섰습니다. 이런 와중에 파리 테러 사건까지 있어서 난민 정책은 불가피한 수정 작업을 거쳐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독일 현지 연결해서 자세한 소식 들어봅니다. 허승호 목사님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허승호 목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난민들에게 그동안 가장 먼저 손을 내밀었던 독일인데요. 그 정책이 바뀐 건가요? 그동안 난민 정책에 큰 변화가 온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난 11월 10일 독일의 앙겔라 메르켈 총리는 독일로 들어오는 모든 난민들을 더 이상 받아들일 수 없고 11월 21일 이후에 독일로 들어온 난민들은 이제 더블린 조약에 따라 그가 처음 유럽에 들어온 나라로 돌아가야 한다고 선언하였습니다. 그렇군요. 유럽의 난민 정책의 핵심은 1996년에 작성된 더블린 조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조약의 핵심은 난민이 유럽으로 들어오면 그들이 첫 발을 내디딘 나라에서 그 난민들을 수용하고 받아들이는 것이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 그리스나 이탈리아 같은 나라들이 상대적으로 많은 난민들을 받아들이게 되었고 많은 부담으로 작용하였습니다. 네. 그런데 메르켈 총리가 8월 21일에 시리아와 이라크의 난민들에 대해 더블린 조약을 넘어서 독일로 오면 무조건 모두 받아들이겠다고 선언하였던 것입니다. 네, 네. 그야말로 난민들에게는 메르켈 이름 그대로 천사가 외치는 복음과 같았을 것입니다. 그렇군요. 처음에는 말씀하신 더블린 조약을 지키지 않으면서까지 독일이 난민에 대해서 관대하게 문을 열었었는데요. 지금 이렇게 변화가 된 것은 그러다 보니 여러 문제가 발생한 것 아니겠습니까? 어떤 문제들이 있었는지요? 네, 그렇습니다. 유럽은 현재 8월 이후 100만 명 정도의 난민들이 유입되었다고 합니다. 네. 문제는 유럽연합의 예상에 따르면 2016년까지 300만 명 이상의 난민들이 유럽으로 들어올 것이라고 합니다. 네. 현재 독일만 해도 한 80만 명 정도가 들어왔는데요. 40만 명 정도가 이제 난민으로 정식 등록이 되어 받아들이는 상황입니다. 네, 네. 독일 정부는 난민들을 위해서 2015년만 해도 26조 원의 예산을 잡아놓고 있다고 합니다. 예, 예. 이 액수는 우리나라 1년 예산의 약 8%에 해당하는 엄청난 것입니다. 2017년에도 17조 원이 더 필요하다고 하여 이제 책정해 놓았는데요. 재정적인 부담이 아주 클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사실 독일이 이런 상황을 처음부터 예상하지 못했을 거라 생각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은데 이제 와서 다른 입장을 내놓기 때문에 대내적으로 또 비판도 나오고 있는 게 사실인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메르켈 총리가 재정적인 부담이나 또 극우 보수 우파들의 반대에 대해 모르고 한 것은 아닐 것입니다. 수많은 시리아 난민들이 발생하였고 이들이 생명을 잃을 수 있는 상황에서 유럽의 관문과 같은 그리스로 수많은 난민들이 유입되는 상황에서 네. 이제 유럽으로서도 어떤 대책을 마련해야 했고 그런데 다른 유럽 국가들이 난색을 계속 표명하고 있고 더블린 조약만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네. 메르켈이 상대적으로 직접적인 그 영향권 아래 있지 않은 내륙 안에 있어 난민 유입이 적은 독일이 앞장서서 난민 수용의 문을 활짝 연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나 이제 한 80일이 지나면서 독일이 감당할 수 있는 그 한계치에 왔기 때문에 네. 이제 숨을 고르기 위해 다시 더블린 조약으로 돌아간다고 선언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 그래도 유럽 국가 중에서 실질적으로 난민 수용에 적재된 나라가 독일과 프랑스 아니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미 독일은 40만 명 이상의 난민을 받아들였고 앞으로 그 수는 더 많아질 것입니다. 프랑스 역시 10만 명이 넘는 그런 난민들을 받아들일 예정입니다. 그러나 모든 유럽의 나라가 그런 것은 아닙니다. 상황과 형편에 따라야겠지만 이미 수많은 난민들이 네. 유럽으로 유입되어 있어 큰 도전이 아닐 수 없는 상황입니다. 여기에다가 독일이 무조건 다 받아준다고 했다가 다시 네. 이 주장을 철회했고 프랑스는 테러로 고통을 겪고 있기 때문에 유럽의 모든 나라들이 더 난민 수용에 이제 소극적일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렇군요. 독일이 다시 더블린 조약으로 돌아가서 난민 정책을 통제적으로 바꿨는데요. 그러면 지금 난민들은 더 이상 안 받는 건가요? 아니면 계속 받아들이고 있는 상황인가요? 네, 현재 난민들이 이제 들어오고는 있는데요. 독일 언론은 이러한 난민 상황에 대해서 지금 난민 위기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단기간 내에 많은 난민들이 유입된 것은 이제 2차 세계대전 이후 처음이라고 합니다. 난민 발생의 원인인 시리아와 이라크에서의 전쟁이 멈추지 않는 이상 난민들은 계속 발생할 것입니다. 네. 특히 IS와 같은 과격 이슬람 극단주의자들이 사라지지 않는 이상 난민 문제는 유럽과 주변 중동 국가들의 큰 과제와 위기로 남아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난민 수가 계속 증가하면서 이제 어려움이 가중되고 네. 특히 이제 유럽은 쉥겐 조약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이제 유럽의 국경들이 다 열어져 있는데 네. 다시 국경들을 이제 세우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네. 독일 역시 16개의 주들이 있는데요.
그 인구수와 경제력에 따라서 그 수용 능력에 따라서 난민들을 계속 수용하고 있습니다. 네네. 밀려오는 난민들이 이제 한 사람 한 사람 다 행정적으로 그 망명자로 법적인 지위를 얻어야만 이 지원과 보호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요. 네. 계속 그런 숫자들이 지금 밀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 이런 것이 해결되면 더 난민들을 수용할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네. 독일 교회들과 카톨릭의 카리타스, 개신교의 디아코니아와 같은 봉사단체들, 또 자원봉사단체들이 많이 지금도 연대하여서 난민들을 돕고 있습니다. 네. 급격한 난민 유입 사태가 유럽 사회 구조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는 전망 지금까지 쭉 있어 왔는데요. 이번 파리 테러 사건으로 인해 다른 나라들도 그렇고 독일의 난민 정책에도 다양한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여지는데 어떻게 보시는지요? 네, 그럴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난민들을 받아들이는 독일인들이 가지고 있는 아주 중요한 가치는 매우 신앙적인 그 나그네들에게 친절 베풀기입니다. 네. 제가 사는 이 뉘른베르크에서는 대강절 첫 번째 주일에 외국인 연합예배가 있습니다. 이제 올해의 주제가 생명의 길로 가는 나그네에게 친절하기입니다. 네. 난민을 대하는 우리 기독교인의 신앙적인 자세는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최후의 심판대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내게 한 것이다라는 말씀이라고 여겨집니다. 네. 간절히 바라며 기도 부탁드리는 것은 난민들에 대한 인종적인, 종교적인 적대감들이 생겨나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파리에서 일어난 참사는 난민 정책의 부정적인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나 독일의 여론은 오히려 그런 것들을 경계하고 있고요. 독일과 독일의 정치 지도자들, 교회 지도자들이 선을 행하면서 낙심하지 않도록 우리 한국교회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네,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나그네된 영혼들을 보살필 때 무자비한 테러와 악한 일들이 더 이상 일어나지 않기를 저희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허 목사님 오늘 소식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세 자녀 중 자신을 봉양했던 딸에게만 전 재산을 물려준다는 유언장을 직접 작성하고 숨진 A씨. 그러나 A씨 바람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지난 8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47부는 장남이 제기한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는데요. 고인의 뜻이 담긴 유언장보다 유족의 유류분 권리가 우선시되는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 논란. 하나님의 법, 세상의 법에서 알아봅니다. 하나님의 법, 세상의 법, 이재만 변호사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변호사님?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또 기대가 되는데요. 예. 유언장 하면 예. 말 그대로 법적 효력을 다 가질 거라고 생각했는데 예. 앞서 본 내용에 따르면 예. 유언장을 작성해도 어떤 경우는 큰 효력이 없는 것처럼 보여지는데. 이제 유언장의 경우 특히 자필 유언장은 네. 일정한 형식이 있습니다. 그 요건을 다 맞추면 유언장은 효력이 있죠. 네. 그러니까 이번 이 사건도 그 모든 요건을 맞췄기 때문에 유언장의 효력은 있습니다. 네. 근데 유언장의 효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유류분 제도라는 그런 제도가 있어서 예. 그 유류분권은 유언장 효력보다도 더 우선합니다. 그래서 유언장대로 효력은 발생하지만 상속인들은 자신의 유류분 권한을 행사할 수는 있는 것이죠. 네. 보통 자필로 유언장을 작성을 했으면 그것대로 처리해야 된다는 게 상식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또 소송을 낼 수도 있는 모양이죠? 보통 이제 자필 유언장이 있으면 그 자식들은 그 부모의 유지를 받들어서 그 유언장 효력
그걸 그대로 효력이 발생되도록 하는 것이 네. 그게 보통 이제 자식들의 도리였었죠. 네. 그런데 이제 지금처럼 경제 규모가 커지고 하니까 부모가 유언장을 작성해도 자기한테 주어진 권리가 있어요. 네. 그 권리를 행사하겠다는 것이죠. 네. 그게 이제 유류분, 자기한테 주어진 권리, 즉 유류분권, 네. 유류분권을 행사해서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이 2005년도에는 한 158건이었다가 예. 2010년도엔 452건, 그러다가 지난해에는 811건. 그러니까 결국 10년 동안에 5배 이상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이 늘어났어요. 네. 그러니까 부모님이 돌아가시면서 유언장을 작성해도 네. 그 유언장 효력이 그대로 발생하도록 자식들이 그냥 두지 않으니까 예. 지금은 좀 그런 점에 있어서 좀 이 불효일 수도 있죠, 어떻게 보면. 네. 그러니까 부모가 자식들에게 이렇게 해라 유언장을 남겼음에도 불구하고 예. 유류분이라는 이제 그런 걸 자기 권리를 이용해서 예. 이제 부모가 각 자녀들에게 나눠줄 그 몫을 그걸 상속해주라 그런 건데 이제 그거에 대해서 이의 제기를 한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결국 이제 유류분권이라는 것은 이제 뭐냐면 결국 자기한테 상속받아야 될 상속분의 일정 부분은 유류분권이라고 그래요. 네. 그러니까 최소한의 상속권이죠. 가령 형제 자매의 경우에는 자기가 받아야 될 것의 3분의 1을 네. 유언장에 관계없이 청구할 수 있고요. 네. 그다음에 배우자나 자식의 경우에는 2분의 1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가 이제 법적 상속, 자기가 받아야 될 법적 상속액의 네. 그 최소한의 금액이 이제 자기 것이죠. 그러니까 유류분이라는 것은 뭐 배우자든 자식들이든 당연히 받아야 될 몫이 있다는 거지 않습니까? 최소한의 몫이 있는데 오죽했으면 어머니가 아들에게 재산을 주지 않겠다고 유언장을 작성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제 통상적으로 이제 그런 경우는 이제 자식이 여러 명이었는데 나머지 자식들은 전부 불효를 하고 한 자식만 부모를 그렇게 지극정성으로 봉양을 하니까 결국 그 자식한테 오죽했으면 정말 그러니까요. 그 자식한테 좋겠어요. 그 부모 입장이 충분히 이해가 되거든요. 근데 또 경우에 따라서는 또 오해에 의해서 또 자식한테 안 주는 수도 있고 그래서 실제적으로 유언장의 작성 경위는 참 들여다봐야지 돼요. 가령 부모님이 치매 현상에 있을 때 부모의 뜻과 다르게 유언장이 작성될 수도 있고 그래서 이런 걸 다 따져봐서 유언장의 효력이 있는지부터 먼저 확인해야 됩니다. 그래서 유언장의 효력이 있다고 한다면 그 이후에 비로소 유류분권을 주장할 수가 있는 것이죠. 만약에 유언장의 효력이 없다고 한다면 자기의 원래 상속분대로 가져가니까 유류분권을 주장하기 전에 법정 상속분을 주장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처음에 유류분 반환 청구서에 만들어진 건 뭐 이런 이유 때문인 건 아닌 것 같거든요. 그렇죠, 이제. 그러니까 처음 만들 때 이유가 있었을 것 같은데. 1977년도에 처음 만들어졌을 때는 사회적 약자를 위해서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한테 예전에는 장남한테 모든 재산을 이렇게 물려주는 그런 경우가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제사도 지내야 되고 아무래도 돌아가시는 입장이 되면 제사 지내는 자식이 제일 소중했기 때문에 장남한테 주고 장남 네가 알아서 동생들한테 줘라 이런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결국은 장남 위에 차남이라든지 차녀 뭐 장녀 딸들의 경우에는 그 상속을 받지 못해서 좀 억울하겠죠. 생계 유지가 상당히 곤란한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생계 유지 곤란을 피하게 하기 위해서 최소한의 상속액은 주자, 상속분은 주자. 그래서 나타난 것이 이제 유류분권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생계 유지를 최소한의 생계 유지를 위해서 유류분권을 만들었는데 지금은 이제 경제 규모가 커졌지 않습니까? 이게 커지다 보니까 부모가 좋은 일을 하기 위해서 너희들한테는 자식들한테는 어느 정도 재산을 좀 줬으니까 내 전 재산은 사회에다 환원하겠다. 그래서 사회에다 환원했어요. 근데 자식이 보고 내 유류분권이 있으니까 환원된 그 단체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서 부모의 유지가 그대로 유지가 받들어지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유류분권이 이제 그런 식으로 부모의 유지를 받들지 못하게 하는 점에서는 좀 악용될 소지도 있어서 그런 점에 대해서는 좀 비판받고 있고 또 사유재산은 자기가 얼마든지 자기가 처분할 수 있는데 자기가 누구한테든지 사회에 환원할 수 있고 큰 특정 자식한테 줄 수도 있는데 이 사유재산의 처분권의 자유가 유류분권에 의해서 침해되는 게 아니냐 하는 이런 비판적 의견도 있습니다.
변호사님 말씀 듣고 보니까 그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이 좀 불합리한 면도 있어 보이는데. 네, 그렇습니다. 결국은 이제 그 불합리한 면은 부모의 유지가 받들어지지 않는다는 점인데 또 옛날 처음 제도가 도입될 때를 생각한다면 사회적 약자, 뭐 차남이라든지 또 딸들 그들한테 결국은 부모가 잘못 생각할 수도 있으니까 또 하나는 또 이 오해에 의해서 특정 사람한테 모두 재산이 갔을 때 생계 유지를 위한 최소한의 상속분은 인정해 줘야 되는 게 아니냐 하는 그런 취지에서 이 제도가 도입됐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취지도 지금 필요하고요. 부모의 유지를 그대로 받들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근데 이 점은 실제적으로는 자식들이 부모의 유지를 받드는 것은 자식들의 그 생각입니다. 아무리 돈이 좋고 또 뭐 경제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이 중요하다고는 하더라도 사실 가족의 가치만큼 더 중요한 것은 없으니까 또 부모의 유지를 받드는 것도 중요하니까 그런 점에 대해서는 한번 다시 생각해 볼 만한 그런 제도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법을 통해서 자신의 권리를 찾고 주장하는 건 뭐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도 이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 이 사건을 보면서 좀 왠지 뒷맛이 개운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이제 효라는 가치가 지금 많이 퇴색됐기 때문에 뭐 불효자 방지법 뭐 이런 법까지도 나온다 그러고 그래서 아무리 이 상속 재산을 갖고 다툼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예전처럼 상속 재산의 크기가 작았을 때는 다툼이 적었는데 지금은 경제 규모가 커지니까 부모가 남기는 재산이 많으면 많을수록 상속 재산으로 인한 다툼이 커지고 유류분 반환 소송도 상당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부모의 유지를 받드는 것도 중요하고 형제 간의 우애를 갖는 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이 유류분 제도도 있으니까 항시 부모는 유언장을 작성할 때 유류분 제도를 감안해서 아예 유언장을 작성하고 또 부모의 유지를 또 자식들은 유류분 제도가 있다 하더라도 사랑이 가장 본질적인 부분이다. 부모님이 살아 계셨을 때나 또는 돌아가셨을 때나 그런 점을 생각해서 어떤 것이 효인지 그것을 가슴 깊이 생각한다면 이 유류분 제도에 관련된 반환 소송이 그렇게 많아지진 않겠죠. 변호사님 말씀 듣고 보니까 부모의 유지를 받들어서 그 유언을 그대로 따를 것이냐 아니면 유류분 반환 청구성을 통해 자기 몫을 챙길 것이냐 그렇습니다. 그 두 사이에서 갈등이 있어 보이는데 궁극적으로 그 해결책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결국은 사랑이 가장 본질적인 부분이라고 생각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 부분은 부모의 유지를 받들면 또 해결책으로서는 조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부모님이 유류분에 해당되는 부분을 빼놓고 결국 사회에 환원을 한다면 유류분 반환 소송은 애초부터 원천 봉쇄되겠죠. 그래서 그런 방안도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돈과 물질보다 중요한 게 분명히 존재한다는 걸 우리 모두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특별히 가족 간에 이러한 가치들이 무너지지 않도록 다방면으로 서로 노력해야겠습니다. 이전 변호사님,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시천을 매거진 굿데이는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언제든지 아래 전화번호와 이메일로 연락 주시기 바라고요. 인터넷으로도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IS가 중국인 인지를 살해한 사실이 확인되면서 중국도 강경한 대응을 보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인류 평화에 경보를 울리고 있는 반인륜적인 테러, 이 만행에 국제사회는 어떻게 답하고 행동해야 할지 고민이 더욱 깊어지고 있습니다. 한 주간도 잘 마무리하시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